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수업이 아니고 이 책의 마지막 시간. 네. 네. 좀 더운데 내가 나만 더운데. 조금 끌까요? 조금만 참아. 이게 하고 있는 거. 몸이 안 좋아. 자기가 저기야. 갱년기라서 그래. 291페이지. 200. 네. 인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거죠, 그죠? 지금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 뭐 이번 시간 제목은 난 이렇게 뽑았는데, 나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행복이 뭔가 이런 거보다는 행복이 어떤 걸까?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혹시 떠오르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행복하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만족스럽다 또는 뭐 여러 가지 편안하다 뭐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행복 이러면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 책 읽다 보면 거기도 이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 뭘지 그려놓은 뭐 그림 같기도 하고요. 차라리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저는 당신은 지금 상태를 불행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이 잘 안 잡히니까. 그럼 그 행복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러니까 너무 넓으니까. 근데 불행하지 않냐 그러면 너무 네거티브한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게 좀 힘들 때는 반대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행복의 반대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기는 우울함이 행복의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럼 뭐 기분 좋음이 행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말이 바로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불행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도 있고요. 내가 아파서 얘기하는 돈이라든가 행복이 뭐냐? 아, 돈?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마다 행복한 건 자기 조건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픈 사람은 건강한 게 행복인 거고, 건강한 게 돈 없는 사람은 돈 마음대로 써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행복한 거고. 연애 그러니까 못하는 놈은 여자가 있는 게 행복. 그죠?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 이렇게 그런 거 어떤 겁니까? 아니 연애를 안 해본 놈은 여자가 있는 게 행복이라는데 저는 연애 안 해본 년이 아니 남자가 없는 게 아니고요. 아니 연애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얘기인지 몰라. 아 진짜. 어떻게 그때가 보면 행복하셨어. 왜 이렇게 연애할 때. 그 행복이라는 게 우리 이전에 한번 책 읽을 때 행복이라는 게 뭔지 그 행복 어원을 보면 뭐 해피니스나 뭐 에오데마 뭐 머시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그냥 신의 축복을 받은 상태예요. 행복이요? 왜? 신의 축복을 받은 상태? 신의 축복을 받은 상태, 뭐 해픈도 마찬가지고, 그죠? 어떻게 하면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함하고는 다르죠. 뭐 그게 행복할 수 있긴 하지만 뭐 돈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니체 할 때 혹시 행복이라는 용어를 한번 거기서 나왔었는데요. 제가 떠올려 보니까 니체는 역경을 극복하고 자기 안에 힘이 차오르는 상태가 되는 것. 지 힘이, 그거 생명력이죠, 그죠? 생명력이 막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걸 느끼는 것, 그것도 느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은 느낌이에요, 느낌. 나중 뒷페이지 조금 보면, 이건 읽어 나가면서 합시다. 조금
시작해볼까요? 먼저 할까요? 예. 행복해질 용기. 그러면 그 용기를 내는 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래, 중요한 부분이지. 선생님은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행복 또한 인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행복이란 고작 원만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는 건가요? 즉 우리의 삶이 그런 하찮은 편안함이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까? 자네가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잘 알았네. 내가 처음 아들러 심리학 강연에 참석했을 때 강사였던 오스카 크리스텐슨 아들러의 손잡고를 낸 제자라네. 이렇게 말을 했지. 오늘 내 강연을 들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야. 나 사기꾼이 하는 말 같잖아요. 설마 선생님은 그런 말에 넘어가신 겁니까?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는 철학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추구해온 주제 중 하나라네. 지금까지 나는 심리학이 철학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심리학 전반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 그리고 철학도로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내 나름대로 연구했다네. 크리스텐슨이 말을 들었을 때 나 역시 다소 반감이 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군. 그런데 반감이 생기는 동시에 깨달았지. 내가 행복의 정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답을 구하려고 애쓴 건 사실이지만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철학도임에도 스스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건지도 모른다고. 그렇군요. 선생님과 아들의 심리학의 만남은 위화감에서 비롯됐네요. 그래, 그러면 묻겠습니다. 선생님은 결국 행복해지셨습니까? 물론이지. 어떻게 그리 단언하실 수 있죠? 인간에게 있어 최대의 불행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거라네. 이런 현실에 대해 아들러는 간단하게 대답했지. 나는 공동체에 유익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통해서만 자신이 가치 있음을 실감한다고. 방금 말했던 타자 공원이군요. 그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경우에 타자 공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점이지. 눈에 보이는 공원이 아니라도 상관없다고요? 자네의 공헌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네. 그건 타인의 과제이지 자네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진짜로 공헌을 했는지 아닌지는 원칙적으로 알 수도 없고, 즉 타인에게 공헌할 때 우리는 설사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곧 공헌함을 가지면 그걸로 족한 걸세. 잠깐만요. 그렇다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이미 자네도 눈치채지 않았나? 바로 행복이란 공헌감이네. 공헌감이다. 이게 행복의 정의라네. 하지만 그건 문제 있나? 그런 단순한 정의를 인정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는 잊지 않았어요. 이전에 말씀하셨던 행위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존재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행복하다는 논리잖아요. 모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렇다고 이 말이 모든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뜻은 아니라네. 그걸 알아야 하네. 행위 차원에서든 존재의 차원에서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즉 공헌감이 필요하지. 그럼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공헌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겠네요. 틀림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공헌감을 가질 수 있죠? 일하면 되나요? 자원봉사를 할까요? 전에 내가 인정 욕구에 관해 설명했었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자네는 인정 욕구는 보편적인 욕구다라고 반박했지.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완전히 납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네. 인간은 자신을 좋아하고 싶다. 자신이 가치 있음을 느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공헌감을 원한다. 그리고 공헌감을 얻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원하는 거지. 인정 욕구가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틀렸나? 아니 지금까지 하신 말씀과 모순이 되잖아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공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면서요. 선생님은 행복이란 공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이제 와서 인정 욕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군요. 자네는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어. 공헌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라면 결국 남이 의도한 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인정 욕구를 통해 얻은 공허감에는 자유가 없지. 우리는 자유를 선택하면서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네. 행복은 자유를 전제로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제도로서의 자유는 국가와 시대,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란 보편적인 것이라네. 어쨌든 선생님은 인연 욕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진정으로 공허감을 갖는다면 뭐하러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겠나. 일부러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실감할 수 있는데 말이야. 즉 인정 욕구에 연연한 사람은 아직도 공동체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자기 수용과 타자 신뢰, 타자 공헌을 하지 못한 거라네. 공동체 감각만 있으면 인연 욕구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사라지네. 타인의 인정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자, 이제 그 뒷부분에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에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할 수 있다. 단 그때의 공헌은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감각, 즉 공헌감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리고 철학자는 이렇게 결론 지었다. 즉 행복이란 공헌감이라고. 분명 그 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그딴 것이 행복이라고 내가 바라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자, 뭐 이렇게 보면 앞에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죠? 근데 행복해지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들러에 따르면 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게 가장 큰 행복하지 않음의 원인이다. 그죠? 근데 자기를 싫어한다는 건,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행복하려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방법이.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 나는 뭐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만들어지면 이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 행복은 느낌이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체 이후의 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느끼는 어떤 느낌이다라고. 느낌이라는 거는, 느낌은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까? 내가 느끼는 걸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로 설명하고 이건 가능한데, 이 느낌을 같이 느끼는 것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느낌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감, 이런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도 주관적인 거죠. 거기서 공헌감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내가 사회에 공헌하고 있어. 내가 다른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타인에 공헌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거리가 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부부 같은 경우에 내가 주 사람한테 공헌을 하고 있다. 또는 내가 내 아이들한테 공헌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될 수 있죠. 내가 상대하는 어떤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면 공헌도 좀 어려운 거예요.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게 느끼면 일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전에 배웠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상대로 이 자리에, 또는 이렇게 이 자리에, 또는 여기에 있는 게 그렇게 무의미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있을 곳 그런 걸 느낀다. 뭐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나누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예. 누군가에게는 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행복하냐? 공헌을 하고 있는 것하고 공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죠. 공헌하고 있다고 느끼는. 예. 사실과 느끼는 감정. 공헌도 하고 있고. 공헌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어. 엄마한테 예.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같이 하면서 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예. 그럼 나는 행복한가? 행복할 수 있는 기본은 되는 거죠. 네. 그 최소한 뭐 그 관계 내에서 어머니랑 선생님이랑 그 관계 내에서는 그 이제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어떤 그걸 해드릴 때, 아, 내가 하는 이런 뭐 조금 병원에 모시고 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 의무가 아니고, 그죠? 내가 그분에게 또는 진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행위를 할 때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 그때만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에서 또 그런 공헌감을 갖는다면 그 관계 내에서도 이렇게 뭐 계산하고 이익 따져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행복하겠죠. 여기는 공헌감을 느낀다가 행복하다 같은 그걸로 보니까, 그죠? 저도 확 와닿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게 예를 들어 그럼 많은 가장 집안의 남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될 수 있는데 밝은 면을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뭐 따뜻하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예. 내가 이래야 하나 맞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예. 수도 있고 왜 나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또 비교심리도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나에게 공허감과 행복을 줄 수는 없고 그거 그냥 제가 어떤 각도로 생각하느냐로 이거 행복이야라고 이렇게 억지로 그냥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공헌감을 느끼는 거 그게 기본이 되는 거죠. 만약에 힘든 상태가 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밥을 한다, 설거지를 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청소를 한다 이럴 때 그 내가 하는 행동 자체에 공헌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죠. 그렇지 않은가요? 억지로 공헌감을 느끼라 그게 아니고 어떻게 느꼈지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이제 하는데 예. 도움을 주고 싶은 진심으로 하는데 상대방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게 이제 고통이 된다고 맞아요. 하셨잖아요. 예, 맞아. 사실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 스스로가 더 큰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도움을 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과는 다른,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주관적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그 부분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삶을 살아가는데 삶은 자기가 주인인 거고, 그죠?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를 억지로 막 힘들어 하면서 왜 저것들은 청소도 안 하고 이 마음이 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아들러의 논리에 따르면 그게 제대로 된 자기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청소를 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막 속으로 열불을 내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는 하잖아요. 누군가는. 도움을 주죠. 어쨌든 도움 주는 근데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살짝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기가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걸 하는데 아, 이거 청소해주면 쟤들도 깨끗한 데서 살겠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으면 그건 그 마음을 가진다는 게 공헌감을 갖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공헌감을 가질 수 없죠. 아니면 그 경험감이 살짝 오는 거란 느낌이 들어요. 조금 전에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 했는데 고마워 하지 않고 그러면 네. 그 순간 이제 그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공헌된 느낌이 이제 안 드는 아니 거죠. 그거 여기서는 타자의
그거를 인정하든가 되게 신경 쓰지 말고 맞아요. 나 스스로 가지라 그랬는데 네. 우리는 해놓고 네. 반응을 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 깨끗하게 해줘서 너무 좋아. 이러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잘했구나.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걸 기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아니 청소를 안 하고 왜 청소 안 하냐고 난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삶의 방식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뭐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면 싸울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느낌은 굉장히 좋은 느낌을 예.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저럴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눈꼴 시리고 뭐 보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그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그게 뭐 누구나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제가 보기에는 아들러나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자기부터 출발한다라는 그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은 살아가는 그 중심은 자기라는 게 뚜렷하게 잡혀 있는 사람만이 그 외부의 시선, 외부의 반응에 그래도 적게 흔들리겠죠. 근데 사람이 흔들릴 수 있다 또는 뭐 앞에도 보면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걸 해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끊는 것 자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조건 뭐 진짜 옛날에 그 성인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행복하다라는 그게 주관적인 이야기다, 감정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공헌감을 느끼고 하는 그거니까 그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좀 더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항상 하시겠어요? 아니 그 관계 내에서 사람을 대할 때는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또는 뭐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냐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당신은 존재가 좀 나의 기쁨이다. 그래 BTS가 있는 거야. 그래서 BTS가 있는 거라고. 존재만으로도 예. 그러면 행복하지. 그럴 수 있겠네. 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존재만을 얘네들 행복하다. 맞아. 얼마나 행복해. 맞아요. 공상이잖아 공상. 행복하고 뭔가 설레고 행복하고 그럴 때 그래 참 행복해 막 이러잖아. 뭔가 좋아하는 걸 할 때 대상만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인정받는 것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는다는 건 나는 그 사람의 기준, 조건 이런 거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 뭐 그 공헌감 이것도 인정 욕구와 연결시키면 뭐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거나 칭찬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뭘 해준 게 진짜 진짜 도움을 주고 있구나. 난 저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뭐 이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 인정 욕구에 따라서 그런 공헌감이나 충족감 같은 걸 계속 느끼고 너무 그쪽에만 몰두하다 보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것. 네. 제일 좋은 방법, 노력할, 제가 이제 그렇게 지향하고 싶은 그거는 딱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진짜 타인에게 우리가 잘하고 싶고 좋은 존재가 되고 싶은 건 본능인 것 같아요. 뭐 100%의 인간이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그 사람들의 반응, 뭐 인정 욕구도 본능적으로 있다 하지만 네. 최대한 그 마음도 차분하게 내려놓고 예, 예, 예. 그 도와주는 행위 자체에서 되게 행복을 음. 느끼면서 하면 그게 이제 행복으로 그렇게, 나오고 예, 그렇게, 지향하는. 그러니까 평안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그 금돼지도 몇 마리 있고요. 통장에 돈도 많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돈을 쓸 때 좀 너그러워질 수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뭐 마음도 편안한 상태고 뭐 집에도 뭐 별일 없고 잘 돌아가고 애들도 잘 크고 이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보통은 다른 사람에게 매몰차게 하지 않죠. 뭐 크게 뭐 그게 오거나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이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흘러가면 사람들은 다 악인이 되기보다 선인이 되잖아요. 그 상태를 조금 힘든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정도만 된다면,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자기를 좀 추스려 세울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여기서 말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데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양에서 마찬가지로 평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아버지, 엄마 모시는 거 이런 거 잘 모시죠, 평소에는. 그죠? 근데 누워서 한 10년 동안 누워서 계시고 이러면 힘들어지잖아요. 병원에 10년 동안 계시고 이러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근데 그 평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상의 상태에서 부모 모시는 거는 아주 당연한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힘들어졌을 때도 그럴 수 있으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은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느끼는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장할 수 있으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난 저 사람에게 도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런 그 폭인을 보통 때의 상태만큼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그건 성인인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공감으로 된 행복이다. 이거 그때 아까 읽을 때 이렇게 드는 생각은 굉장히 유교주의적인 생각 아닌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뭔가 사회에 공헌한다고 느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게 바로 유교에서 추구하는 거 아닌가요? 뭐 공동체를 지향하는 법과 질서에 의한 공동체 뭐 이런 거 아닌 그런 사회라면 공통된 어떤 부분이겠죠. 뭐 유교가 그런 성향이 좀 강하긴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로서, 네. 아들로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공헌하고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헌이니까. 공헌이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고 무엇을 느끼고에 대한 건 조금 그러니까 집중되지 않고 있네요. 이제 일단 관계에서만. 아니죠. 그게 꼭 이렇게 분리가 될까요?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역할 안에 자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요즘처럼에도 뭐 혼술, 뭐 혼밥, 뭐 이렇게 해서 혼자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편안하게 공헌한다든지 그런 걸 좀 생각하는 거죠. 그 공헌의 그 정도와 깊이나 이런 걸 뭐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도 뭐 결국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사회의 공헌감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혼자 이렇게 밥을 먹는다 그러면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내랑 밥 먹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안 먹고 내가 혼자 이렇게 먹어주면 그죠? 그리고 내가 혼자 밥을 안 먹고 그냥 혼자 밥 먹기 싫다고 내처럼 굶어버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혼자라도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택도 없는 감정을 부여하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합리적인 선 안에서 자기가 자기 행동에
어떤 그런 것들을 부여하면서 여기 공헌감이 드러나지 않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이게 내 공헌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죠? 그런 거니까 이게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했듯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공헌한다라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데 인구가 뭐 10억, 13억 되잖아요. 10억, 13억 되니까 중국이 뚱뚱거리, 나라 자체가 뚱뚱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이 어떨지는 몰라도 뭐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도 뭐 그렇게 하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 하나만한 이야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방점을 찍어주고 싶은 부분이 주관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어차피 삶을 이끌어가는 그거는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자기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멘탈 가빈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생긴이 아니고 멘탈 예,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주변이 되게 힘들 수도 있겠나? 제만 없어지는 제만 몰라 그거를 어제는 몰라. 예, 자기가 예. 아는 거 없어. 없어야 되는 게 공감이 있어.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아, 그러면 행복한 건 지 혼자 행복한 거고. 그러니까 지 혼자. 예. 그럼 내가 공헌하는 것도 내가 공헌한다고 생각하면 공헌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읽다가 아 이게 내 상태랑 비슷하네 하고 좀 위험하네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진짜요? 예. 아니 나는 집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면 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아, 나는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잘못하고 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해요. 타자를 안 본 것이네. 반응을 안 보신 거네. 그러니까 예,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그거에 따라 살고 있구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반성을 한번 해보게 되던데. 우리 막내를 보면 너무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과하게. 그거는 그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잘 하고 싶은데 눈치를 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어떤 반대 그런 맞아요. 그런 거니까 항상 그런 거 자기는 모르는 아이들은 거 그래요. 다 다운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 힘든 아이들이 부모가 잘난 사람을 둔 아이들은 더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부모 쫓아갈 수 없고 그 기대치라고 하는 부분을 가끔씩 이렇게 드러낼 때마다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좀 더 읽어볼까요? 예. 하지만 선생님 아직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저는 타자 공헌이라는 것을 통해 저 자신을 좋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후세의 이름을 남길 큰 업적을 달성하거나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걸 증명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지요. 선생님은 무슨 일이든 인간관계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해석하시면서 정작 자아 실현에서 오는 행복에 관해서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그렇겠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네가 생각하는 자아 실현에서 오는 행복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사회적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보다 개인적인 목표, 예를 들면 난치병을 고치는 특효약을 개발하려는 연구자도 있을 테고 만족스러운 작품을 남기고픈 예술가도 있을 테죠. 자네는 어떤가? 저는 아직 제가 무엇을 바라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대학 도서관에서 그들의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바칠 꿈을 찾아서 자아실현을 해야 진실로 행복을 실감할 테죠. 저희 아버지는 일하는 데만 전념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행복한 일이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일에 쫓기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알겠네. 이에 관해서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예로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군. 문제 행동이요? 그래. 우선 우리 인간은 우월성 추구라는 보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네. 전에 말한 적이 있을 텐데. 네, 쉽게 말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죠. 많은 아이가 첫 단계부터 특별히 잘한다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지시를 잘 따르고 사회성 있게 행동하고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학원도 부지런히 다니지.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말이야. 그런데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는 경우, 예를 들면 공부나 운동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태도를 180도로 바꿔서 특별히 못되게 군다네. 어째서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특별히 못되게 구는 것도 목적은 같아. 남들로부터 주목받고 평범한 상태에서 탈피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네. 좋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원래 공부든 운동이든 어느 정도 결과를 내려면 일정한 노력이 필요하네. 그런데 특별히 못되게 굴어야지 하고 결심한 아이, 즉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는 그러한 건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주목만 받으려고 하지.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그를 일컬어 안이할 우월성 추구라고 하네. 안이한 우월성 추구라고 하네.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지우개를 던지거나 큰 소리를 내서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아들이 있지. 그러면 분명 반 친구들이나 교사들이 주목할 거야. 그런 자리에서라면 잠시나마 특별한 존재가 되겠지. 하지만 그건 안이한 우월성 추구이자 불건전한 태도일세. 즉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도 안이한 우월성 추구를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네. 모든 문제 행동, 예를 들어 등교 거부나 자해,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연 등도 전부 안이한 우월성 추구에 해당되네. 첫째 날 자네가 말했던 은둔형 외톨이인 친구도 마찬가지일세. 아이가 문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부모나 주변 어른들은 야단을 치지. 야단 맞는 것은 아이에게 스트레스야. 그런데 설령 야단을 맞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주목해 주길 바라네. 어떤 식이라도 좋으니 특별한 존재이고 싶은 거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아이가 문제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해. 야단을 치니까 문제 행동을 그만두지 않는다. 그거야. 부모나 어른들은 야단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주목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지난번에 선생님은 문제 행동에 대해 그 목적은 부모에 대한 복수라고 설명하셨잖아요. 그것과 관계 있습니까? 그래. 복수와 안이한 우월성 추구는 쉽게 연결된다네. 상대를 난처하게 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심리 상태니까. 이거는 뭐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애들이 공부하는 게 꼭 뭐 주목받으려고 하는 건 아닐 수 있을 거고, 그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데 공부하는 건 자기 만족감, 자기 성장, 뭐 이런 거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고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제 문제 행동과 연결될 때에는 이런 식의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뭐 그렇게 뭐 남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못되게 굴고 이런 아이들 보면 그런 성향들을 충분히 보이니까요. 이런 것도 사실 한참 애들 키울 때 이렇게 이런 걸 좀 읽고 이러면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자, 여기 아니다. 여기는 제가 뭐 특별히 자, 여기는 뭐 특별히 제가 뽑아야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넘어갈까요? 그 뒤에부터가 평범해질 용기,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사람에 따라 기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천재는 극히 적어요. 누구나 우등생이 될 수는 없다고요. 그렇다면 패자는 전부 특별히 못되게 볼 수밖에 없죠. 병원 씨? 들어가요? 제가 읽을까요? 그래,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는 소크라테스의 역설에 딱 맞는 경우지.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폭행이나 도둑질조차 선을 수행하는 셈이니까. 여기 선을 수행한다는 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앞 구절에 선의 원래 의미는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그걸로 풀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는 아이들이 원하는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비약이 심하시네요. 그건 빠져나올 수 없는 논리 아닙니까? 이럴 때 아들러 심리학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것이 평범해질 용기에 있어요. 평범해질 용기라. 그래, 특별해지려고 하는 걸까? 그건 평범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는 상태가 실패로 돌아가는 극단적으로 특별히 못되게 보는 상태로 빠르게 넘어가는 걸세. 그런데 보통인 것, 평범한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걸까? 어딘가 열등하다는 뜻인가? 실은 누구나 평범하지 않나?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네. 선생님은 저더러 평범해지라는 건가요? 자기 수용은 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일세. 만약 자네가 평범해질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 거야. 그렇지만 평범함을 거부하는 것은 아마도 자네가 평범해지는 것을 무능해지는 것과 같다고 착각해서겠지. 평범한 것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네. 일부러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없는 것뿐이야. 네, 특별해지라는 것의 위험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굳이 평범해지는 것을 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고 어떠한 기록에도 남지 않고 누군가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무익한 인생을 보냈다고 해서 나는 그 정도 인간이구나 하고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포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해진다는 거라고. 그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태한 나를 그렇다고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어차피 난 여기까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고요. 저는 그런 나태한 삶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드로스 대왕, 아인슈타인, 마틴 루터킹, 그리고 선생님이 사랑에 맞지 않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평범함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뭔가 원대한 이상이나 목표를 일평생 가슴을 품고 살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논리대로라면 나폴레옹 같은 영웅은 한 사람도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천재를 말살시킬 작정이시라고요. 즉 인생에는 고매한 목표가 필요하다 이 말이군. 당연하죠. 밑부분 좀 읽겠습니다. 평범해질 용기, 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 아들러는 그리고 이 철학자는 내게 그런 길을 선택하라는 건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살아가란 말인가. 물론 나는 천재가 아니다.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나를 받아들이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에 몸을 맡겨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싸우련다. 결과가 어찌되든 마지막까지 이 사람에게 반기를 들 테다. 반기를 들겠다. 틀림없이 지금 우리의 논의는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 청년의 심장박동은 빨라지고 꽉 찐 손에는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땀이 흥건했다. 여기 지금 그 평범해질 용기라고 하는 단락 혹시 공감 좀 가십니까? 저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존재 또는 특출난 존재가 되면 여기 말대로 하면 행복해질까?
그러니까 특출한 존재가 된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꼈을까? 아들러식의 행복함은 저 특별함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특별해서 인류에 공헌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공헌감 느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출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이전에 전기로 남겨진 인물들 우리는 크면서 전기 뭐 초등학교 때 이런 책으로 그런 거 많이 위인전. 위인전 뭐 이런 걸 많이 읽고 커서 일종의 그 돼야 될 사람의 모델로 이렇게 그걸 하고 이렇게 크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니까요. 뭐 한번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사람이 다 행복할까? 근데 돈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아들러가 특별한 존재, 특출난 존재가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만약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되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아들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힘이 될 거예요. 그죠? 아득바득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엄청 그게 모든 관계를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해지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평범함이라고 하는 게 평범함은 저는 평범함을 굉장히 좋은 걸로 보는데 보통 우리는 평범함은 특별한 사람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 그죠? 또는 뭐 능력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처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들레가 생각하는 그 평범함이란 그거보다 좀 더 의미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범함, 특별함 이런 거는 뭐 그걸 수치로 환산하거나 그 사람이 남겨놓은 업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심리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해지려고 하는 마음 속에 들어있는 그 특별함.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우리 세대나 뭐 그 위인전기를 읽고 산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평범한 사람인 거죠. 어릴 때야 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뭐 난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이런 마음을 먹었겠지만 커 나오면서 그런 사람과 같이 되는 사람은 사실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살고 있는 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저 평범함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의 한 면이 부각되는 거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면들 중에 한 면만 부각이 되어서 위인이 되는 거죠. 위인인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한 면만 이렇게 부각되는, 뭐,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서양의 그 대단한 물리학자들 대부분 인성이 길팔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그 기준에서의 행복감이라면 아마 못 느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던데 평범한 건 부족한 것, 열등한 것, 무능한 것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은 대부분 평범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공감합니다. 예.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뭐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밥 세 끼밖에 못 먹지 않느냐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평범함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씩 가다가 특별한 게 있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평범함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평범해질 용기라고 하는 게 이 책을 잘못 읽으면 내가 모자라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아들러의 기본적인 논리가 뭡니까? 내가 자기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지금 상황을 수용하면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이 평범해질 용기를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시죠. 실까요? 예. 말이 참 어떨 때는 읽다 보면 야, 이거 너무한 표현인데 또는 이게 너무 과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표현법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 전후 맥락을 잘 이렇게 짚어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를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쉴까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듣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조금 이따가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현재를 살아라.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알았는데 자네가 말한 고매한 목표란 마치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거라고 보이면 되겠나? 네, 그래요. 사람이라면 저라면 산 정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이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등산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내게 되네. 즉 산 정상에 오르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노정은 가짜인 나가 지나온 가짜 인생이 되는 거라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지금 분명 길 위에 있고요. 그러면 가령 자네가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면 자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가? 사고나 병이 나서 오르지 못할 수도 있고 등산 자체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길 위에 있는 채로 가짜인 나인 채로 그리고 가짜 인생인 채로 인생이 중단되는 거지. 그러면 그 삶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건 자업자득이죠. 제게 능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산을 오를 만한 체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일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입장은 다르다네.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선으로 파악하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선이 크고 작은 굴곡을 그리면서 정점에 다다르다 그대로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인생을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은 프로이트의 문인론에 입각한 발상이자 인생의 대부분을 길 위에서 보낸다는 사고방식일세. 그러면 인생이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까?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이 연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분필로 그어진 실선을 확대경으로 보면 선이라고 여겨진 것이 실은 연속된 작은 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선처럼 보이는 삶은 점의 연속, 다시 말해 인생이란 찰나, 순간의 연속이라네. 찰나의 연속이라고요? 그래, 지금이라는 찰나의 연속이지.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의 삶이란 찰나 안에서만 존재한다네. 이걸 알지 못하는 어른들은 청년들에게 선의 인생을 강요하지. 좋은 대학, 대기업, 안정된 가정 등 이런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면서 그래도 인생은 선이 아니라네. 인생 설계도 커리어 설계 등도 필요 없다고요? 만약 인생이
선이라면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점의 연속이라네. 계획적인 인생이란 그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지기 이전에 불가능한 일일세.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좀 가격하죠. 근데 이게 여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사실 과거하고 미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과거가 없다, 과거의 사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있지만, 그건 지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현재는 있어요. 미래는 있습니까? 미래는 있을 거잖아요. 지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과거는 사실로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들의 입장에 따르면 그 과거에 있는 그거는 그냥 바뀔 수 없는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 과거와 다른 우리 현재의 지금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지금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공통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 없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지금 발 디디는 거는 지금 디디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도 없는 거고요. 미래도 없는 겁니다. 있는 건 현재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가 과거가 되어버리고 미래가 다시 현재가 되는 거죠. 계속 현재를 사는 겁니다. 뭐 불교에서도 현재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좀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거는 현재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과격한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격한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요 뒷부분들은 조금씩 이어집니다. 이야기가 짤막짤막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춤추듯 살라 이 부분 계속 좀 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뭐가 문제인 거지? 선생님의 지론은 계획성 있는 인생을 부정할 뿐 아니라 노력까지도 부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꾸고 맹 연습해 마침내 동료하던 악단에 들어가 활약하는 인생이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한 끝에 살곳이 약하게 변호사가 된 인생이라든지 모두 목표와 계획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즉, 그 사람들은 산 정상을 목표로 묵묵히 전진했다는 말인가? 물론이죠. 과연 그럴까? 그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았던 건 아닐까? 즉, 길을 잃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지금 여기를 살았던 거지. 이를테면 바이올리니스트를 꿈꾼 사람은 늘 당장 연습해야 할 악보를 보면서 한 곡, 한 소절, 한 음에만 집중했을지 모르지. 그렇게 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게 인생이란 지금 찰나를 뱅글뱅글 춤추듯이 사는 찰나의 연속이라고. 그러다 문득 주위를 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왔다니 하고 깨닫게 될 걸세. 바이올린이라는 춤을 춘 사람 중에는 그대로 전문 연주자가 된 사람이 있을 거야. 사법고시라는 춤을 춘 사람 중에는 그대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을 테고, 지필이라는 춤을 추고 작가가 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 어쨌든 저마다 다른 장소에 다 다를 거야. 단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의 삶도 길 위에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어. 춤을 추고 있는 지금, 여기에 충실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지금을 즐기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래. 춤을 출 때는 춤추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춤을 추면서 어디론가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그래도 춤춘 결과 어딘가에 도달은 하겠지? 춤추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목적지는 존재하지 않아.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 흔들리는 바람에 내맡기듯 살아가는 인생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네가 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려는 인생은 키네시스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네. 그에 반해 내가 말하는 춤을 추는 인생은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걸세. 키네시스와 에네르게이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인용해 보겠네. 일반적인 운동, 이를 키네시스라 하네. 얘는 시점과 종점이 있네. 그 시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이르는 운동은 가능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급행 열차를 탈 수 있다면 일부러 역마다 정차하는 보통 열차를 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단적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된다는 목적지가 있다면 되도록 빨리, 되도록 효율적으로 거기에 도달하는 편이 낫다. 그래.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은 불완전하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말이야. 그것이 키네시스적 인생일세. 아직 가는 중이라는 부분요. 그렇지. 반면 에네르기아라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상태가 된 운동을 가리키네. 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달리 말하면 과정 자체를 결과로 보는 운동이라고 할까? 춤을 추는 것이나 여행처럼 말이야. 아, 혼란스럽네요. 여행은 대체 왜죠? 여행을 하는 목적이 뭐지? 예를 들어 자네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네. 그때 자네는 되도록 효율적으로, 되도록 빨리 쿠프왕의 거대 피라미드에 도착했다가 그대로 최단거리로 돌아올 텐가? 그런 건 여행이라 부를 수 없지. 집에서 나온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여행이네.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모든 순간이 여행이야. 물론 어떤 사정이 생겨 피라미드에 도착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네. 그것이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이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산등선 들어가는 가치관을 부정을 하시잖아요. 그 에네르게이아적 인생을 등산에 비하면 어떨까요? 등산의 목적이 정상에 오르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키네시스적 행위라고 할 수 있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올랐다가 5분가량 머무르고 다시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도 상관없지. 물론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한 경우 그 등산은 실패고, 하지만 목적이 산 정상이 아니라 등산하는 그 자체라면 에네르게이아적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산 정상에 올랐는지는 관계없다네. 그런 주장은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선생님은 완전히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요. 세간의 망상 전에 제가 그 뻔뻔한 가면을 벗겨드리죠. 그거 고맙고. 뭐 이어지긴 이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 삶은 이런 삶이기도 하고 이런 삶이기도 하고 두 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등산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등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가다가 중간에 그냥 내려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떤 뭐 목표로 두고 있는 어떤 활동을 할 때도 그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진 않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도 이어지죠, 그죠? 이거 뭐 키네시아, 에네르게이아 이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의 양태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 가능태, 현실태 뭐 이런 네.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로 들면 도토리 같은 도토리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심으면 이렇게 참나무가 생겨나죠. 그 두 개를 놓고 볼 때 도토리는 이 참나무 새싹의 가능태고요. 요 참나무 새싹은 현실태입니다. 실현된 것. 그래서 가능해서 실현된 거로 가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길입니다. 만약에 요런 키네시아적인 삶을 살면 저기에만 이렇게 목표로 해서 산다면, 예를 들면 사법고시 같은 경우 합격하지 못하면 그 중간에 그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저 키네시아의 삶이고요. 그 안에서 자기가 했던 노력,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고 그거 자체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에네르게이아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과정 속에 있는 과정 하나하나가 완성된 그걸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삶의 무게가 우리 삶은 제가 보기에는 저 두 부분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 형태의 그 삶의 방식이 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은 활력을 줄 수 있죠. 그 뒷구절은 좀 이어져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 찰나 연속, 춤추듯 찰나라고 하는 것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좀 봅시다.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라. 선생님은 원인을 부정하면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부정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과거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의미는 없다고 말이지요. 그 점은 인정합니다. 확실히 과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 있는 건 미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 에너지아의적인 삶의 방식을 설명하시면서 계획성을 부정하고 결국엔 나의 의지로 미래를 바꾸는 것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되돌아보는 것을 부정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것까지 부정하고 있어요. 그건 마치 길도 없는 곳을 눈을 가린 채 걸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도 같다고요. 뒤도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닌가?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가 극장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게. 그때 극장 전체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객석 구석구석까지 잘 보일 거야. 하지만 자네에게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바로 앞줄조차 보이지 않게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네. 인생 전체에 흐릿한 빛을 비추면 과거와 미래가 보이겠지. 아니, 보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 하지만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되네. 강렬한 스포트라이트요? 그래, 우리는 좀 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아야 하네. 과거가 보이는 것 같고 미래가 예측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자네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지 않고 희미한 빛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일세. 인생은 찰나의 연속이며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아. 자네는 과거와 미래를 봄으로써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에 자네의 지금 여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에. 하지만 프로이트의 원인론에 서게 되면 인생을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 하나의 큰 이야기로 보게 된다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가.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다고 하는 식으로 말이야. 확실히 인생을 이야기에 비유하면 재미있고 이해하기도 쉽지. 그래봤자 그 이야기 끝에는 흐릿한 미래가 보일 뿐이야. 그럼에도 그 이야기에 따라 살려고 하지. 내 인생은 이러니까 이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쁜 것은 내가 아니라 과거인 환경이다. 이렇게 과거를 덜먹이며 탓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면죄부를 주는 걸세. 인생의 거짓말과 다름없지. 하지만 인생이란 점의 연속이며 찰나의 연속이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더는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을 걸세. 그런 식이라면 아들러가 말한 생활 양식도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생활 양식은 지금 여기에 관한 이야기이며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있다네. 직선처럼 보이는 과거의 삶은 자네가 바꿀 수 없다는 결심을 반복한 결과로 그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인생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 놓여있네. 죽거든 레일이 알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야기는 없어. 하지만 그건 찰나주의, 아니 보다 더 나쁜 향락주의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고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진지하고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진짜 실질적인 길입니다. 아까 그 공허감 이런 것도 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긴 하죠. 그죠? 근데 공허감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실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돼야만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또는 과거와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런 분들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 언급이 하나 있는데 삶은 목적지가 없다. 삶은 본질적으로 목적지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목적지를 상정을 하고 살아가죠. 근데 살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도 삶은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꺾이면서 지금 저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이리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했던 목적지가 분명히 저도 있었고 사람들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상정하는 거지 그게 결코 일반적인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은 목적지라는 건 지금 현재에서 미래의 어떤 목적지라고 하는 걸 상정할 수 없다. 그런 목적지란 있을 수 없다. 마치 쭉 시작에서 끝에 이르는 이런 형태로의 삶은 있을 수 없다. 그죠?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 와 있는 거죠. 가다가 이제 죽게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현재에 집중하라. 이거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굉장히 최근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유행한 시작된 뭐 수련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가를 하든 아니면 뭐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자기 뭐 호흡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그거에서 사람이 100% 현재 지금에 집중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그 상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가능하면 현재의 자기 그것에 집중하고, 여기 스포트라이트라는 그 시간을 공간으로 치환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과거, 미래의 위치를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설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빛이 흐릿하게 이렇게 비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멋있는 비유. 예, 이 비유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좋은 아까 이제 두 가지의 뭐 삶의 방식인데 그 하나는 여행 갔다는 비유를 했잖아요. 제가 읽었는데 너무 와닿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평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진짜 여행은 좀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 긍정적인 의미를 사실 부여해서 심지어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이런 일도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왜 하필 오늘 바쁜데 뭐 이렇게 돼서 내일부터도 여행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되게 더 기분 좋고 기쁘게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 해서 열심히 산다, 뭐 진지하게 산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진지하게 살면 그게 쭉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진지하게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진지하게 사는 것을 넘어서 그 미래까지 끌어다가 진지하게 되려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그릴 때는 지금보다 훨씬 큰 걸 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그리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서 뭐 미래를 그리는 것까지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는. 미래는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 조급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쩌면 훨씬 더 지금 살고 있는 게 충실해질 가능성이 크죠. 지나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부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장치가 이 안에도 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 구분도 일단은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도 그게 돼야 될 거니까. 그게 아마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산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난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방식이 이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에 조금이라도 따르고 있나? 내가 맞다고 이러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조금이라도 내가 따라가고 있고, 뭐, 그게 아닌 부분을 이렇게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챕터 남았습니다. 예. 진지하고 빈틈없이 살아간다? 예를 들어 대학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사는 태도가 아닐세. 물론 대학 입시는 먼 미래에 이를지도 몰라.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며 좋을지도 모르겠고 귀찮기도 하지. 하지만 매일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수식을 풀고 단어를 외운다. 즉 춤을 추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오늘 해낸 일이 있을 거야. 오늘이라는 하루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거네. 절대 먼 장래에 있을 대학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네 아버지도 날마다 일이라고 하는 춤을 진지하게 춰왔을 걸세. 그 목표가 있다거나 그 목표를 달성했다거나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산 거지. 그렇다면 아버지의 삶은 행복했을 걸세. 제게 그런 삶을 인정하라고요? 일에 쫓기기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인정하라고? 억지로 인정할 필요는 없네. 단지 어디에 도달했는가만 보지 말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찰나를 보라는 걸세. 찰나를? 그건 자네 인생에서도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네. 먼 장래의 일을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은 그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걸 하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니 그때가 되면 하자라고 생각한다. 이런 건 인생을 뒤로 미루는 삶의 방식이네. 인생을 뒤로 미루는 한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고 단색으로 칠해진 따분한 나날만 보내게 될 걸세. 지금 여기는 준비 기간이고 참는 기간이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런데 먼 장래에 있을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지금 여기도 이미 내 삶의 일부라네. 네,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도 진지하게 살고 있지도 않은 선을 만들지 말 것 분명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꿈도 목표도 찾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나의 지금 여기에는 전적으로 무익한 찰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표 같은 건 없어도 괜찮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춤일세. 심각해질 필요 없어. 진지하게 사는 것과 심각한 것을 착각하지 말게. 진지하게 살되 심각해지면 안 된다? 그래, 인생은 언제나 단순하지. 심각한 게 아니라네. 각각의 찰나를 진지하게 살면 심각해질 필요가 없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두게. 에네르게이아적 관점에서 보면 인생은 언제나 완결되어 있다는 걸. 완결되어 있다고요? 설사 자네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생을 마친다고 해도 불행하다고 할 것까진 없네. 20살에 마친 삶도 90살에 마친 삶도 모두 완결된 삶이며
행복한 삶이니까. 만약 제가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살았다면 그 찰나는 늘 완결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거지.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네. 이제 마지막으로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거짓말이 뭔지 말해주지. 아무쪼록 알려주십시오. 인생 최대의 거짓말.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이라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인생 전체의 흐릿한 빛을 비추면서 뭔가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자네는 지금까지 지금 여기를 외면하고 있지도 않은 과거와 미래에만 빛을 비춰왔어. 자신의 인생에 덧없이 소중한 찰나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거야. 자, 이제 인생의 거짓말에서 빠져나오게. 그리고 두려워 말고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자네에게는 그런 힘이 있어. 제게 그럴 힘이 있다고요? 인생의 거짓말에 기대지 않고 이 찰나를 진지하게 살아갈 용기가 이런 제게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에 대해 얘기하세나. 결정하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는 지금 여기지. 이어서 바로 읽어도 됩니다. 네. 네. 무의미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라. 이 구절 들으면 니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라. 예. 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밀리는 물가에 돋아였네. 물을 마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자네에게 달려있어. 아들러 심리학과 선생님의 철학은 분명 저를 달라지게 만들 거예요. 저는 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생활 양식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뭔가? 인생이 찰나의 연속이라고 할 때, 인생이 지금 여기에만 존재한다고 할 때, 대체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태어나서 이런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견디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아들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의미란 없다라고 답했네. 인생의 의미는 없다고요? 예를 들어 전하나 천재지변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네. 전와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을 앞에 두고 인생의 의미 같은 건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인생의 일반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그와 같은 무조리한 비극을 앞에 두고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일어난 비극을 긍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무엇인가 행동을 취해야 하네. 칸트가 말한 경향성을 직시해야만 해. 그렇죠. 그런 뜻에서 가령 엄청난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 원인론에 입각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고 과거를 돌아보며 따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는 공격이 처했을 때야말로 앞을 보며 이제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러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의미란 없다 라고 답하고는 이어서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네. 나 자신에게 준다고요? 어떤 의미죠?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포탄을 맞고 얼굴에 큰 상처를 입으셨다네. 정말로 부상당하고 억울한 일이지. 따라서 그때 세계는 가혹하다, 사람들은 나의 적이다 라는 생활 양식을 선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네. 그런데 통원치료를 받던 할아버지가 전차를 탈 때마다 다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다고 하더군. 나는 어머니를 통해 이 얘기를 들어서 실제로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나는 믿네. 할아버지는 사람들은 친구고 세계는 멋진 곳이다 라는 생활 양식을 선택했다고 말일세. 인생의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아들러의 말은 결국 이런 뜻이지. 인생에 있어 의미 같은 건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다. 내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밖에 없다.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무의미한 제 인생에 그에 걸맞은 의미를 풀어넣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네는 헤매고 왜 헤매는 것일까? 그건 자네가 자유를 택하고자 하기 때문일세. 즉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인의 인생을 살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그거예요. 저는 행복을 선택하고 자유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자유를 선택하려고 할 때 인간이 헤매는 것은 당연하네. 그래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 길잡이별이라는 것을 제시했지. 길잡이별이요? 여행객들이 북극성의 의지에 길을 나서듯 우리 인생에도 길잡이별이 필요하네. 그것이 아들러 심리학의 사고방식이지. 그 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지침이자 이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주는 절대적인 이상향이라네. 그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자 공원에 있네. 타자공원. 자네가 어떠한 찰나를 보내더라도 설령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헌한다는 길잡이 별만 놓치지 않는다면 헤맬 일도 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면 되네. 내 하늘 위에 타자공원이라는 별을 걸면 늘 행복이 함께하고 친구가 함께한다. 그리고 찰나인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춤추고 진지하게 사는 걸세. 과거도 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말고 완결된 찰나를 춤추듯 사는 거야.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목적지도 필요 없네. 춤추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아무도 모르는 어딘가에. 에네르기아적인 인생이란 그런 걸세.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건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그리스 철학을 공부할 생각이었는데 어느새 아들러 심리학을 병행하여 배우고 이렇게 자네라는 소중한 법과 대화를 나누고 있네. 찰나를 춤춰온 결과라고밖에 말할 수 없지. 자네에게 인생의 의미는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춤췄을 때에만 명확해질 걸세. 그럴까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싶어요. 그래, 믿게나. 나는 오랜 세월 아들러의 사상과 함께 지내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네. 뭔데요? 한 사람의 힘은 크다. 아니, 내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라는 점일세. 무슨 뜻이죠?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뜻이지. 아들러 심리학을 배우고 나면 내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제 과거의 세계가 아니라네.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나 위에 누구도 세계를 바꿀 수 없다. 이는 오랫동안 근시였던 사람이 처음 안경을 썼을 때 받는 충격과 비슷하네. 어렴풋했던 세계가 또렷하게 보이고 색채마저도 선명해지지. 게다가 시야의 일부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전부 깨끗해지지. 나는 자네가 이와 같은 체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네. 아까워 죽겠어요. 10년 아니 5년만이라도 더 빨리 했어야 했는데 만약 5년 전 아니 취직하기 전에 제가 아들러의 사상을 알았더라면. 아니, 그건 아니지. 자네가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자네가 아들러 사상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야. 10년 전의 자네가 어떻게 느꼈을지는 누구도 모른다네. 자네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들을 운명이었던 거야. 그래요. 그럴지도 모르죠. 한 번 더 아들러가 했던 말을 들려주겠네.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신과 관계없습니다. 내 조언은 이래요. 당신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협력적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말고. 제가 변했는지 그로 인해 보이는 세계가 달라졌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환하게 빛나고 있다고요. 내일의 이 따위는 보이지 않을 만큼 강렬하게. 나는 자네가 물을 마시리라고 믿네. 자, 나보다 앞을 걷는 젊은 벗이여.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겠나? 저도 스님을 믿습니다. 걸어가지요. 함께. 그리고 많은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말로 고맙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뵈어도 되죠? 참 소중한 곳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스님의 주론을 논파하겠다는 말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젊은이답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군. 그래, 벌써 시간이 다 이렇게 됐나? 각자 돌아가 잘 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겠나? 마지막 부분 제가 읽을게요. 청년은 천천히 신발끈을 메고 철학자의 집을 나섰다. 언제 내렸는지 문 너머는 온통 하얀 눈으로 가득했다. 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은 부옇게 빛을 발하며 발치에 쌓인 눈을 비추고 있다. 어쩌면 공기가 이렇게 맑을까? 달빛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나는 이 새로운 눈을 밟고 힘차게 한 걸음 내디딜 것이다. 청년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밤새 덤성덤성 난 수염을 쓰다듬으며 나직히 말했다. 세계는 단순하다.
인생 또한 그러하다. 세계는 단순하다. 박수 한번 쳐야 되죠. 예. 비교적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날짜 제가 언제 끝나는 이제. 그 틈틈이 이 책을 그냥 꼽아 놓지 말고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저 요즘 그러고 있거든요. 앞에도 조금씩 보고 배운 게 또 너무 많아요. 사람하고 이 시달림에서 힘들어질 때 꺼내서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긴 기간이었는데 11월 15일 날 시작했네요. 예, 12번입니다. 오늘이 12번째입니다. 15일. 제 앞에 되죠. 전 한 6번이면 다 읽을 줄 알았는데 딱 2배가 걸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보니까 이 아들러의 그 핵심은 저 부분입니다. 저걸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을 하고요.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자기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타자 공원이라는 게 그냥 너와 나라고 하는 그걸로 뭐 타자 공원 이러면 좀 그런 나와 함께하는 사람 또는 뭐 나와 대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서 어떨 때는 저렇게 뭐 살다 보면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 나쁘게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큰 일을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큰 테두리에 큰 타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를 무슨 계획이 있어서 행동이가 있어서 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들도 왜 요즘에 그렇지 않은데 뭐 이런 오해를 갖기도 하죠. 요즘에 그런 사람이 드무니까 내일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다른 사람의 그 역할 부분을 명확하게 언제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항상 염두에 두면 한 발 물러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해오는 대응에 대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나 뭐 물러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열받을 때는 열받을 거고, 그죠? 그런 게 뭐 있겠죠, 그죠? 그래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본다면 이전보다는 내 감정의 동요나 아니면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저는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최근에는 이렇게 막 속이 끓다가도 그 생각, 내가 하는 것, 과연 내가 뭐 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여기서 배우는 가치관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해준다. 심리를 안전시키는. 정말 심리한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뭐랄까 평온과 안정을 찾고 좀 덜 세파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예, 자기가 좀 더 이렇게 굳건해질 수 가지게 있는.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쪽으로 잘못 가면요 자기 혼자 행복해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진짜 항상 그 다른 사람을 우리 뭐라 그러나요? 배려라 그러나요?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 귀도 열고 살아야지. 자기만 너무 강해지면 자기 혼자 행복해지는 결국 행복해지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과연 그 정도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전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서셨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나왔네요. 올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 되더라고요. 어떤 이런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다가 마지막 한 3일 정도에 그 나쁜 놈 강도들한테 납치가 돼가지고 3일 동안 온갖 고통 속에 고문을 받으면서 결국은 처절하게 죽는 사람이 행복한가.
아니면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마지막 몇 개월 남겨놓고 우연히 뭐 어떤 기회로 너무나 마지막에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살다가 눈을 감는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가? 누가 더 행복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일종의 그 후자는 이제 뭐 기독교가 뭐 과연 비슷한 거죠. 평생 죄 마지막에 그러네요. 얘기하면 뭐 제사함 받고. 네, 그러네요. 그런데 아들러의 관점은 결국은 그런 질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찰나찰나 순간순간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잠깐 2, 3일 정도 고통스럽게 죽었다 하더라도 인생이 불행한 삶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나 뭐 아들러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아버지의 삶, 그러니까 일만 한 그 아들이 보기에는 난 저렇게 살기 싫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아버지의 삶마저도 아버지가 행복했을 거다. 아버지는 그 삶에 하루하루 진지하게 열심히 살았을 거니까 행복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뭐 타자공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들러의 그의 핵심이지만 또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그 아래는 신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에 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게 그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아들러 사상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상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또는 아름답게 보려고 한 마지막 구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 하나가 변해서 세계가 바뀐다. 내 하나가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지하게 살아서 보는 거지 내 심리적으로. 결국 뭐 자기가 보는 세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자기가 보는 세상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러닝머신 하면서 뭐 하나씩 보는데 이제 보통 그냥 1시간만 딱 보고 끄는데 어제 우연히 본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1시간 40분을 계속 봤어요. 제목이 무슨 하프타임인가 뭐 제니퍼 로페즈의 삶을 다룬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넷플릭스 오늘 하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내용하고 좀 맞는 부분이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친구라 할 수 없죠. 나이가 있으니까. 근데 라틴계의 가수이자 배우여서 되게 많은 차별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엔 되게 성공한 가수이자 배우라고만 생각했는데 영화가 그렇게 많이 히트친 게 많음에도 시상식에서 항상 상도 한 번도 못 받았고요. 항상 되게 나쁜 좀 라틴계가 이제 좀 몸 볼륨 좀 있잖아요. 막 그런 걸 약간 놀림감스럽게 질문 항상 인터뷰를 그쪽에만 집중해서 연기나 이런 쪽으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차별을 되게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근데 이제 20년 만에 최근은 아니고 또 최근 20년 만에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극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렇게 그 영화를 이제 평론하는 사람들도 이번에는 이제 상을 받을 거다 아니면 뭐 어디 또 오스카에서 뭐 노미네이트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있어서 미국도 주목하고 이 사람 가족 모두가 막 기대를 했어요. 하나의 상에서는 상을 못 받았고 노미네이트는 떨어졌고 두 번째가 오스카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인 거예요. 라틴들은 항상 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진짜 이 여자가 딱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노미네이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도 너무 절망하고 같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괜찮다고 나 괜찮다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팬들은 언니 노래를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라고 얘기하지 언니가 오스카에서 상을 뭐 2개를 받아서 좋아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황을 딱 기억하더라고요. 근데 딱 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죽기 전에 내가 뭐 얼마나 있는지 뭘 이뤘는지 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거기서 나도 행복을 얻으니까 딱 맞네. 그 자기 삶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참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이제 좋아하는 성향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다 돈들이 나오고 후원을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너가 절대로 이런 오스카에서는 라틴계 여자가 상을 받을 수 없어라는 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좌절하지 않고 잘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세요 넷플릭스에.
현대 들어서 가장 큰 특징은 그 뭐 집단, 사회 전체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개인입니다. 자기. 세상마저도 자기가 구성, 자기가 보는 세상이고요. 그러니까 구제도권 제도의 그 이전의 사회의 틀이라고 하는 건 자기 개인 이런 거보다는 전체잖아요. 집단, 나라, 국가, 민족 이런 틀에서 이제 하는 거죠. 국가에 뭔가 도움이 되는, 민족에 뭐가 돼야 되는 이런 거에서 이제 시각 자체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규율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이 워낙 커지니까 다 그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이 틀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나 어떤 부분은 한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거를 넘어섰을 때는 그 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되는 요소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로 적혀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서 조금 곱씹으면서 다른 것과 또 연결해서 이렇게 자기 삶과 또 연결도 하고요. 현실하고도 연결하고요. 이러면서 소화를 하고 자기 안에 받아들여야 그게 이제 실제로 책 읽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권묘사님, 예. 권묘사님 거의 모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체계가 얼마나 이게 확고하게 잘 잡히는지 그 때문에 어떠한 질문이라도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분도 틀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논조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장들은 결국 다 통하나? 아마 불교와 인도의 사유 틀이 서양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도 그 영향을 계속 받고 워낙 대단한 그 생각이 틀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어받고 있죠. 특히 이런 책 읽다 보면 불교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과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번 그걸 하고 한 주는 일단 좀 쉬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우리 그 음악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한 몇 주 정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노래를 부르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